낭만서점 41회. 오늘은 박범신 작가의 당신을 다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허이씨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경환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공연 준비하고 제주소년 단독 공연 겨울의 첫날이 12월 10일, 12일에 벨로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창밖으로 눈이 내리더군요. 아, 네. 첫눈이었죠. 첫눈이 어제 내렸죠. 네. 야, 첫눈을 내리는 걸 보면서 공연 준비를 하셨다. 그렇죠. 제주소년의 눈 오던 날 이렇게 부르면서 혼자 낭만을 좀 즐기고. 네. 이렇게 첫눈이 내리는 날에는 눈 오던 날을 들어야 한다. 곧 SNS에 좀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본인의 공연을 한다는 걸 네네. 깨알같이 홍보도 해주시고. 2번 홍보했죠, 지금. 시작하자마자. 눈 오는 날도 한다.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지금 꽤 마음을, 굳게 먹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공연이에요. 제주소년, 그동안 둘이서 기타 앙상블을 보였다면은, 이번에는 좀 밴드 사운드, 6인조. 네, 탑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그간 연주하지 못했던 곡들도 연주한다는 그런 회포를 푸는 마음가짐도 있고요. 공연 자체도 좀 오랜만이고요. 이렇게 단독 공연으로 하는 건.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낭만서점 또 콘서트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준비를 하다 보니 같은 장소예요. 같은 장소에서 2주 후에 낭만서점 콘서트도 열립니다. 12월 22일. 예. 크리스마스 3일 전이네요. 굉장히 낭만적일 것 같은데. 네. 경환 씨가 이제 낭만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주 사용하시고. 집에다 좀 써서 걸어 놓으려고요. 가훈처럼. 로맨틱해진 것 같아요. 네.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정말로 로맨틱해지신 건지. 낭만서점의 진행을 맡고 함께 하기 전부터 낭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사용했고 곰곰이 노래를 만들거나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뭘 쫓아가야 하는가. 결국 남는 게 낭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음악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 노래를 만드는 그 순간 난 뭘 쫓고 있지? 했을 때 조금 가벼운 단어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낭만인 것 같더라고요. 네. 낭만, 결국 로맨티시즘인데요. 사실 시를 읽거나 소설을 읽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작품에 낭만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거리감이 안 생기거든요. 평론가로서는 또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독자 입장에서는 결국 그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죠. 독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 또한 뭐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낭만을 끝까지 뭐 버릴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댓글 소개도 이제 해드리죠. 네. 이응님입니다. 11월 13일에 달아주셨네요. 방송 잘 들었어요. 허위평론가님 단독 방송도 조곤조곤 좋았지만 두 분이서 하는 방송이 역시 생기 있고 재밌네요. 두 분 케미 좋아요. 요즘 메이블 이야기를 읽고 있답니다. 하셨습니다. 네, 메이블 이야기 읽고 계시군요. 네. 야,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꽤 어려웠는데 두껍기도 하고. 낭만서점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추천받고 또 직접 읽으시는 거 참 저희로서는 그게 방송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이 메이블 이야기를 가지고 방송할 때 편집자분 나와주셨었죠. 네, 박혜진 편집자님. 네, 편집자분이 나와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저는 또 이해가 쉬웠던 그런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산뜻한 아이님인데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다른 작품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던 책이라 기억에 남았던 작품이에요. 한 작가가 어떻게 이런 다양한 스타일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히가시노 게이고는 다작을 하는 걸로도 유명한데 언제 그 많은 작품들을 쓰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마치 작가가 쓰는 여러 반전의 소설들처럼 그의 삶도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요? 했습니다. 네, 히가시노 게이고를 둘러싼 소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히가시노 게이고는 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 명의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명의 어떤 공동 집필자가 작품을 쓰고 그것을
이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는 거다. 네, 이런 식의 좀 추측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문화생들이 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럼? 글쎄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작품들이 웬만하면 거의 다 좋지 않아요? 수준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또 어떤 특유의 스타일이라는 게 작품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정말로 추측일 뿐이고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어쨌든 본인이 혼자서 작품을 열심히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네. 또 겨울잠님입니다. 책을 추천할 때 빼놓지 않고 강추하는 나미야 잡화점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연적 미리 듣기 방금 들었는데 두 분의 연기력 때문인가요? 뒷이야기가 엄청 궁금하네요. 11월 16일에 올려주셨습니다. 예, 연적 경환 씨가 네. 고민중을 연기하셨고 있었죠. 제가 네. 강병균 네. 연기를 했는데 집에서 들으면서 좀 오글오글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지? 근육라면 좀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허희 씨의 이런 가냘픈, 네. 잘 빠진 몸매를 보면서 근육 돼지를 상상하기는 좀 힘들었고 그 목소리에서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경환 씨가 저에게 잘 빠진 몸매라고 하시니까 부끄럽네요. 네, 제가 뭐 말랐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표현이 안 좋으니까 잘 빠졌습니다. 예. 김호윤 작가님을 만나 뵀을 때도 네. 전혀 의외였는데요. 자신이 오히려 그 추구하는 모습은 예. 고민중 쪽이 아니라 그 강병균 쪽이다. 그런 근육남이 되고 싶어서 요즘 운동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리고 지금 이 댓글을 보시면은 김호윤 작가님 사진이 있어요. 거의 타이슨 느낌인데 경기를 앞둔 어떤 권투 선수의 표정을 짓고 계세요. 아니 김호윤 작가님 방송 피드백 하신다니까요. 본인 좋아하실걸요? 그 타이슨을? 약간 파이터 적인 예. 그 바깥 모습을 추구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작가의 정체성과는 다르게. 네, 전혀 다르던데요. 얘기 나눠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지지 솔님. 네. 소설을 읽는 것은 연애와 같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한 작가님께 들은 적이 있는데 평론가님께 또 들으니 정말 소설과 연애는 비슷한가 봅니다. 책 너를 닮은 사람에 관한 정보를 찾다가 다시 들렀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마주쳤던 평론가님 덕분에 팟캐스트 입문한 게 봄이었는데 벌써 연말이네요. 추운 겨울이 오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승옥 작가님 단편도 한번 다뤄주세요. 네. 김승옥 작가님 단편 사실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한국의 명단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김승옥 작가님의 단편이거든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단편이라니까 좋네요. 뭐 하나만 다루겠다는 건 아닙니다. 뭐 많이는 다룰 수 없겠지만 그 중에서 김승옥 작가님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 위주로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뽑아주세요. 네, 그리고 옥자님도 남겨주셨는데요. 신춘문예 시즌이라 노트북 앞에 죽치고 앉아 있을 땐 역시 낭만서점 돌려듣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새 책을 읽을 때 문득 낭만서점에서 다뤘던 책이라는 게 떠오르면 다시 찾아 듣기도 하고요. 이동할 때 자기 전에도 듣고요. 그리고 연적도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작년 이맘때 올라온 신춘문예 특집을 요즘도 종종 들으면서 단꿈을 꾸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신춘 특집 한 번 더 해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저희 책 선물 드려야 될 텐데. 겨울잠님. 예. 네. 책을 추천할 때 빼놓지 않고 강추한다고 하셨죠. 나미야 잡화점을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PD님 메일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책 선물 드릴게요. 예, 메일 주소는요. booknews@교보북.co.kr입니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박범신 작가님의 당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범신 작가님의 소설을 이제 저는 그 풍문으로만 듣고 은교라는 영화의 원작을 쓰신 작가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책을 저희가 받은 지가 오래됐어요. 한번 박범신 작가님 모시고 대담도 나누어 볼까 이런 스케줄도 잡았었는데. 네, 원래 박범신 작가님을 저희 스튜디오로 모시려고 했죠. 네. 그래서 참 기대를 했었는데 스케줄이 좀 꼬이기도 하고 또 논산에 계시고 예, 이런 상황들 때문에
모시기 힘들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논산에 내려가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나마 네. 작가님의 소설을 접하니까 저는 굉장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네. 박범신 작가님이 이 방송 꼭 들으셔야 되는데. 네네네. 예. 모바일에 좀 어떻게 가까우실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박범신 작가님의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 박범신 작가님이 1946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70이 다 되신 거죠. 그런데 보통 한국에서는 은퇴를 60대 하잖아요. 60대 초반에. 그러고 나면 그냥 좀 편안한. 그동안 못 해본 걸. 그동안 썼던 글들에 의해서 그냥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뭐 작가의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직장인들의 경우에 물론 그렇게 정년 퇴임을 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그런 세상이 더 이상 아니게 됐습니다만, 근데 박범신 작가님은 정말 최근까지 소설을 계속 발표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 소설들이 하나같이 다 힘이 있습니다. 전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네. 문장에 이끌려서 막 1950년으로 갔다가 막 60년으로도 갔다가 2013년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지러울 정도로 재미있게 따라다녔습니다. 네. 박범신 작가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영원한 청년 작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말을 붙일 때 이게 결코 나이에 그냥 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작품에 담긴 어떤 파토스라고 해야 될까요? 열정 같은 게 욕망, 끌어넘침 같은 게 박범신 작가님의 작품에는 언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도 좀 좋아하시나 봐요. 노랫말도 많이 나오고 또 최근 음악도 언급되더군요. 아마도 아이유와 최백호 선생님이 함께 부른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 노래도 작품 중에서 소설 안에 주호백이라는 인물이 계속 흥얼대는 노랫말인 것 같았어요. 네. 저희 박범신 작가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경환 씨가 보다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박범신 작가 소개입니다.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의 단편 여름의 잔해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토끼와 잠수함, 흉기, 흰소가 끄는 수레, 향기로운 우물 이야기, 빈방, 장편소설 죽음보다 깊은 잠, 풀잎처럼 눕다, 불의 나라, 더러운 책상, 나마스테, 촐라체, 고산작, 은교, 외등, 나의 손은 말굽으로 변하고, 소금, 소소한 풍경, 주름, 야 이렇게 많나요? 네. 다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학상, 김동리 문학상, 만해 문학상, 한무숙 문학상, 대산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고요. 현재 상명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당신은 등단 42년을 맞이한 작가 박범신의 42번째 장편소설입니다. 예. 와우. 42번째 소설입니다. 등단 42년인데 42번째군요. 네. 42집인데 가수로 치면. 그렇죠.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박범신 작가님은 절필의 기간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작품을 쓰신 거예요. 단순히 다작의 작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또 문학성과 또 대중성을 함께 갖고 계신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작가님입니다. 또 명지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훌륭한 제자들도 많이 길러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뭐 백가음 이기호 작가가 있는데요. 흔히는 마치 좌청룡 우백호처럼 뭐 좌기호 뭐 우가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리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백가음 작가님이나 뭐 이기호 작가님 모두 현재 한국문학의 중추로 또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박범신 작가님의 어떤 영향력이 또 이 후학들에게도 계속해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작가님들은 저희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네. 오히려 더. 그렇죠. 아무리 박범신 작가님의 제자 세대라고 하더라도 저희보다는 또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작가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기호 백가음 작가님을 들지만 또 다른
작가님들도 계시죠. 네, 그럼 박범신 작가님의 무려 42번째 장편소설 당신의 줄거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설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벌써 경직이 시작된 모양이다. 옆으로 누운 그를 똑바로 눕힌다. 온몸이 바싹 밭아서 마치 육탈이 끝난 뼈를 만지는 것 같다. 오그린 사지가 잘 펴지지 않는다. 나는 힘을 주어 무릎과 팔을 가지런히 편다. 얼어붙은 북극해 그 먼바다의 이미지가 스친다. 냉동된 생선을 다루는 느낌이 이럴 것이다. 주인공인 윤희옥은 78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이제 막 세상을 떠난 남편 주호백을 깔끔하게 씻기고요. 정장으로 갈아입힌 뒤에 집 마당에 매장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 온 것처럼 윤희옥의 행동은 자연스러운데요. 남편을 묻고 나서 그녀는 경찰서에 갑니다. 거기에서 윤희옥은 남편 주호백이 실종되었다고 신고를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남편을 묻은 그녀가 남편이 사라졌다고 신고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희옥은 말합니다. 죽은 게 아니다. 영원한 실종이다. 갚아야 할 죄가 있다면 남은 인생에서 다 덜어내어 살아있을 때 그와 수평을 이루고 싶다. 남은 꿈은 그것뿐이다. 내게 남겨진 시간은 그러므로 당연히 실종된 그를 찾아 헤매는 고단한 과정에 바쳐질 터이다.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온 윤희옥과 주호백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 이 첫 장면에서 벌써 뭔가 사연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아주 힘겨운 간병 생활을 하는 어떤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근데 그것만은 아니더군요. 할머니가 주인공이네? 이런 생각이 우선 첫 번째 그렇죠. 장면에서 네. 들었습니다. 78의 할머니, 이제 80이 다 되어가는 노년의 삶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겠거니 그러면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걸 보고 이거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앞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비교적 젊으니까 30대니까 네. 너무 이렇게 어르신들의 이야기인가 하는 잠깐 앞에 그렇죠. 읽었을 때는 예.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그러게요. 한 50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하자마자 회상씬이 그냥 네. 확 나오면서 네. 이 주호백이라는 인물 윤희옥의 남편이죠. 이 남편은 아내보다는 3살이 어립니다. 어렸을 때에 만나서 쭉 인연을 이어오다가 부부로 연을 맺고 살았는데요. 그가 2009년에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에 치매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주호백이 계속 일기를 썼는데요. 네. 이 사망한 이후에 이 아내인 윤희옥이 주호백이 쓴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리언 모리아티, 허즈번드 시크릿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락방 올라가서 보는 게 남편의 메모를 읽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죽은 다음에 보라고 쓴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허즈번드 시크릿과 이 당신의 편지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비밀이 있는 건 비슷한데 저는 당신 쪽의 비밀이 훨씬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둔 전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던 네. 그래서 결국 이 주호백의 치매 증상에서 속속들이 드러나곤 했던 네. 그 비밀들이 이제 주호백의 일기장에 쌓여 있었고 네. 허즈밴드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누굴 죽였다 하는 반전이라고 하기에는 책의 중반에 나왔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는 일기였고요. 그렇습니다. 이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호백은 윤희옥에게 공처가라고 해야 될까요? 공처가는 아내를 무섭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애처, 공처 뭐 다 능가하는 어떤 뭐랄까요? 머슴 느낌의 머슴에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애처가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분명히 공처가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어떤 공포심도 제가 보기엔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증오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를 무조건 사랑한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외면적으로 드러날 때는 이렇게 아내한테 잘해주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책을 쭉 읽다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아내로서 맞이한 게 출발이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게 출발부터 잘못 시작되다 보니 그걸 몇십 년간 이어온 것 같아요. 네. 이들이 만난 건 1950년 네. 전쟁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윤유옥의 집이 풍비박산이 나요. 지주였거든요. 네. 북한군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 할아버지가 반동지주로 몰려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끔찍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할아버지를 매장하는 예, 그 장면에서 같은 마을에 살았던 이 주호백이 유일한 문상객으로 그 묘지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장면에서 저는 주호백과 또 이 윤희옥의 어떤 이어짐 그러면서도 또 엇갈리는 지점 같은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주검을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증조 할머니 돌아가셨던가 했었는데 네. 애들은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예. 모습을 실제로 본 건 굉장히 후예요. 20대 중반? 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예. 너무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었고 뭐 장례를 치르는 게 이렇게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놓고 태우기도 하고 네. 이런 일들이 많았던 1950년대니까 어린 나이에 네.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고 네. 이제 소설 후반부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주호백 남편의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50년 전에 할머니의 모습 네. 다시 겹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분명히 이 소설은 2015년이라는 현재 시점에서 시작을 하지만 1950년부터 그 뒤의 이야기들이 서서히 펼쳐지면서 한국 현대사의 질곡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드러나요. 네. 한 3분의 2 지점 넘어가서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게요. 대통령들 이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어땠는지 네. 그 시대가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는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전혀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휩쓸려 갔었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 나왔는데 예. 와닿더라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주호백과 윤희옥의 어린 시절, 윤희옥의 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유일하게 참석했던 주호백과의 만남, 이 장면 경환 씨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코 아저씨는 땀을 비오듯 흘린다. 코올릭의 주호백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만치 떨어진 채 리어카 뒤를 따라오고 있다. 저리가 이 자식아. 내가 돌팔매질을 하고 삼촌이 손을 내젓는다. 냅둬라. 문상객이 걔밖에 없구나. 경사가 급해지고 길이 더욱 좁아진 다음에는 할아버지의 시신이 리어카에서 지게 위로 옮겨 실린다.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을 지게를 진 삼촌이 씩씩거리며 올라간다.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햇빛은 검세고 빤빤하다. 삼촌이 숨을 돌리려고 지게를 받쳐 세우고 우통을 벗는다. 돌아보니 저만큼 뒤처진 주호백도 어느새 우통을 벗고 있다. 비렁뱅이를 따라 내복바람으로 앉아있더니 여기 와서도 그 짓이다. 그가 남달리 타인의 슬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 비렁뱅이를 따라 내복바람을 하고 삼촌을 쫓아 우통을 벗었다는 걸 그때의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코올릭의 주호백은
매장이 끝날 때까지 돌아가지 않는다. 삼촌이 절을 하고 내게 절을 시킨다. 한꺼번에 겪은 많은 고통 때문인지 삼촌과 나는 끝내 울지 않는다. 너도 와서 절해라. 내가 보았던 그 할아버지다. 나는 코올리게가 보기 싫어 짐짓 딴 데를 본다. 와주어 고맙다. 절해라. 삼촌의 말에 콧물을 소매로 훔친 코올리게가 2번 절을 한다. 절을 끝내고 허리를 들어 올리는 코올리게와 고개를 막 돌린 내 시선이 한순간 만난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이다. 아무도 울지 않는데 코올리게의 볼에 주르륵 눈물이 흐른다. 노을빛을 받은 눈물에 봉숭아물이 곱게 들어있다. 이게 참 박범신 작가님의 문장 속에서 예. 낯선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햇빛은 검세고 빤빤하다. 아, 빤빤하다. 검세다. 네, 이런 거요. 네. 네. 그리고 뭐 봉토가 끝난다. 아. 흙을 다진다. 네, 흙을 다지는 거죠. 네. 네. 읽고 나서는 그런 얘기겠지? 네. 여기 말고도 되게 많더라고요. 살동스러운 모습. 예. 제가 몇 개 표시를 했었는데 비렁뱅이. 네. 뭐 거지. 예, 네. 거지인 거죠. 예. 말에 악귀를 짓는다. 몰랑하지만 부드럽고. 예. 그 소설을 읽을 때의 재미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들. 일상 회화에서는 뭐 단어 네. 몇백 개만 가지고도 그냥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어 배울 때 뭐 500개의 단어로도 당신은 충분히 그렇죠, 뭐 그렇죠. 영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그런데 고급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어떤 지적인 대화를 나눌수록 그 어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또 다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읽으면은 이해 잘 못할 것 같은. 그럴 수 예, 있죠. 그런 소설이네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가꾸고 단련한다라고 할 때 시라든가 소설이 그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기능적인 말의 어휘들을 또 새롭게 좀 점검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지점들이 또 박범심 작가님의 작품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이게 근데 과도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우리말만 사용하겠다. 만약 이렇게 돼버린다면 말이 막 정말 나는 처음 들어본 말들이 계속 쓰이면 힘들죠, 읽기가. 네. 삼촌은 내게 검차게 일렀어요. 이런 게 나오고요. 네. 네. 근데 저는 뭐 이런 식의 사용도 네, 뭐 어느 정도 네. 이 소설에서는 좋다고 적당했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 네. 과도하지 않죠. 예, 환기가 되기도 했고 재밌었습니다. 네. 내가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많구나. 알게 되기도 맞아요. 하고요. 우리말 사전 보면 네.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말이 있구나 하면서요. 네. 어쨌든 경환 씨가 방금 읽어주신 이 부분에는 주호백이 가장 힘든 순간에 이 윤희옥에게 함께 있어주는 네.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삼촌과 윤희옥은 어린 윤희옥은 너무 큰 슬픔을 겪어서 이제 할아버지를 매장하면서는 눈물도 나지 않는데 유일한 문상객이었던 주호백은 코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노을빛에 네. 봉숭아처럼 물들어서 빛나고 있고 그런 장면들이 나왔죠. 되게 서정적인 장면이죠. 네. 네, 슬픔과 또 아름다움이 함께 겹쳐져 있는 것인데 윤희옥이 겪었던 이 연달은 슬픔이라는 건 아버지가 우선 월북을 했어요. 당시에 지식인이었는데 네. 스승을 따라서 북한에 갔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네. 예.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또 남동생이 죽었고요. 네. 그리고 삼촌은 자기 형이 월북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결국 몸도 엄청나게 상하게 됩니다. 네. 예. 다리를 절게 되죠. 그 당시에 가해졌던 어떤 육체적인 이런 고문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또 이들 가족에게 남아 있는 것인데요. 주호백은 그 모든 슬픔에 다 감정이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캐릭터죠. 네. 주호백이라는 이 인물이 네.
윤희옥을 처음 봤을 때는 마치 소나기의 한 장면처럼 네. 첫눈에 반해요. 그렇죠. 그냥 계속 따라다닙니다. 윤희옥이 공주로 나오거든요. 그 마을에 말을 타고 다니는 유일한 여학생이었습니다. 부잣집 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잣집 딸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호백은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고요. 이 윤희옥이라는 캐릭터가 어렸을 때만 이런 공주가 아니라 커가면서도 계속 공주죠. 계속 공주죠. 발레를 전공하는 무용을 전공하는. 네. 그래서 또 몸매도 다져져 있는 그런 여성이고 30대 넘어갈 때까지도 계속 인기가 있는 모습이에요. 예. 계속 아름다운 용모가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묻 남성들의 관심을 계속 받았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기도 하고요. 사단? 어떤 사단일까? 주호백이라는 인물이 평생토록 헌신했던 이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네. 아까 저희가 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주호백이 죽고 나서 나중에 윤희옥이 발견했던 이 일기에 써있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주호백의 어린 시절과 이 말년의 어떤 모습들이 한꺼번에 좀 여러분께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기는 전혀 다른 내면의 말들을 기술하고 있다. 미리 준비해둔 나의 계획을 물리치고 당신이 왜 구태여 그 라면집이 있는 낡은 건물을 찾아왔는지 알아. 오래전 그곳은 라면집이 아니었어. 세월이 그리 많이 흘렀는데도 그 건물을 정확히 찾아온 당신의 기억력이 놀라웠지. 페인트 칠과 문짝들이 바뀌었지만 건물이 거의 옛날 그대로인 것에 당신은 큰 축복을 받은 눈치였어. 오래전엔 찐빵집이 있었던 그곳이야. 찐빵을 고여 촛불을 켜던 가인형과 당신과 그리고 눈바람이 생각났지. 아, 젊은 김가인형. 옆자리 젊은 대학생들이 백발의 우리들이 하는 짓을 보고 웃으면서 함께 생일 축가를 불러줄 때 당신의 눈가가 젖는 걸 나는 보았어. 알아. 당신의 부식되지 않은 기억들. 나도 그래. 어떻게 가인형을 잊어버리겠어. 당신이 모르는 것은 내가 당신의 기억들을 세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럼 알고 말고. 당신의 모든 추억은 기실 당신보다 내가 더 샅샅이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 당신만을 평생 보고 산 나와 달리 당신은 평생 동안 한사코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당신은 가인형을 품고 살았지. 내가 당신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비밀을 당신에게 들키지 않아 참 다행이야. 한사코의 새삼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다. 내가 왜 그곳을 찾아가고 싶어 했는지 그 전말과 속내를 그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평생 함께 있었으면서도 그와 한사코 함께 있지 않으려 했던 지난 시절의 나를 확인받는 일이야말로 고통스럽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다. 그러나 치매도 기억상실증도 걸리지 않는 당신. 내가 예약해둔 생일 만찬을 뿌리치고 내 것이 아닌 나는 절대 소속될 수 없는 기억을 쫓아 그곳으로 간 당신. 당신을 죽이고 싶진 않아. 죽지 않게 당신의 뇌를 쪼개고 당신을 그곳으로 이끈 기억의 알갱이만 찾아 핀셋으로 살짝 드러낼 수는 없을까? 죽어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그걸 연구할 거야. 지금 이 일기의 내용은요. 네. 2005년에 윤희옥의 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윤희옥의 나이는 68, 그리고 그 주호백의 나이는 65이던 시절이죠. 네. 주호백은 그녀를 위해서 좋은 식당에 예약을 해줍니다. 그런데 윤희옥이 거기보다는 우리 그냥 소소하게 라면집에 가자. 신촌에 있는 라면집에 가자고 했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곳에 갑니다. 거기에서 주호백은 그럼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뭐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따라 나서지만
일기장에는 네. 다 남아있던 거죠. 이렇게 써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네. 바로 김가인. 네. 예. 어떻게 가인형을 잊어버리겠어. 예. 그러니까 이 68번째 생일날 아내인 윤희옥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신촌의 라면집이고 그 신촌의 라면집에서의 추억은 남편과의 추억이 아닌 김가인이라는 인물과의 젊은 시절 추억.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갔다는 사실을 남편인 주호백은 알고 있었고 일기장에 이렇게 남겨두었죠. 그렇습니다. 네. 말년까지도 네. 주호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연적. 연적이에요. 연적이야. 네, 연적이고 말고요. 네. 네, 저희 김호연 작가님의 연적을 다뤘지만 그 연적이 좀 판타지에 가까운 좀 가벼운 동화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이것은 끈적끈적한 사무치는 연적이죠. 그렇습니다. 죽어서도 괴롭히고 예. 한국 근현대사를 함께한 연적. 질척합니다. 아주. 한편으로 김가인은 주호백을 또 연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주호백에게만 김가인은 연적일 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주호백이 윤희옥을 짝사랑했고요. 그런 윤희옥은 바로 김가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네. 윤희옥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 남자. 네. 처음에 만난 건 주호백과는 사뭇 다른, 네. 훨씬 더 낭만적인. 네. 첫 만남부터 뭐 낭만적이고도 운명적인 그렇습니다. 느낌입니다. 주호백과의 만남이 코찔찔이 남자애를 더러워 이러면서 봤다면 저리 가. 막 돌 던졌다면 김가인한테는 그냥 한눈에 스르륵 빠져들게 됩니다. 네. 왜? 김가인이 우통을 벗어 붙이고 네.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노출신이에요. 노출신이야. 네. 역시 시각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돼요. 그는 우통을 벗어붙이고 맹물로 머리를 감는 중이에요. 나무 토막들이 얹어진 지게가 세워져 있는 걸 보면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막 내려온 청년 같았어요. 돌확을 향해 엎드린 채 바가지 물을 머리에 쏟아붓고 있는 청년의 뒤태를 나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청년은 완연히 풍경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그처럼 안성맞춤으로 풍경에 편입되어 있는 건 도시에선 도무지 볼 수 없는 전경이잖아요. 바가지 물을 머리에 붓고 있는 그 몸짓도 얼마나 서분서분한지 그냥 하나의 풍경이었어요. 청년의 머리칼을 적시고 내려온 물이 꼬부랑 흘러 내 발 앞으로 다름질쳐 내려왔어요. 앳된 포말, 젖은 돌확, 그리고 배롱나무 반그늘이 청년의 벗은 등에서 쑥 부드럽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넋놓고 보고 있었답니다. 조금 마른 몸이었지요. 그러나 상체를 한껏 숙이고 있는지라 어깨살은 어깨살대로, 팔뚝살은 팔뚝살대로 뭉쳐진 데 늘어난 데가 분명했어요. 뭉쳐진 데는 실팍하고 늘어난 데는 팽팽했고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어깨 끝 둥근 옹이로부터 목으로 이어진 빗장뼈의 활대 같은 곡선과 불끈 들린 어깨뼈의 극적인 오름이에요. 비상을 위해 새가 몸속에 바람을 가득 채우고 몸을 웅크리면 날개가 그렇게 솟아나올 거예요. 풍경의 심지를 본 느낌이었지요. 눈빛도 강렬했어요. 인기척을 느끼고 그가 상체를 들고서 나를 바라보았던 순간은 오래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나는 혼이 나간 듯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물이 막 흘러내리는 머리칼로 부분 가려져 있는데도 나는 그의 서늘한 눈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당황했는지 그는 얼른 몸을 돌리고 고개를 숙인 채 수평으로 펴든 수건을 좌우로 움직여 머리카락 물기를 타닥타닥 터는 것이었어요. 물의 알갱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가 내게 꾸벅 목례를 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마치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어린 학생처럼 고개를 꾸벅 숙여 보이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던 모습 역시 오래 잊히지 않을 거예요. 네, 김가인. 처음에 네. 나무를 하고 내려와서 지금 씻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윤희옥과의 첫 장면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왔는데 막 꼬질꼬질하게 막 떼국물 누르고
그랬으면 어쩌면 뭐 아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뭐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인기 날리고요. 네. 마치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막 샤워할 때 막 머리 막 확 하고 그거 보면서 이 여심을 자극한다고 하잖아요. 이 여자들은 남자의 신체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데가 예. 공통적으로 네. 어깨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네. 남자는 어디게요? 남자는 여자의 신체 어디 먼저 보십니까? 눈?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남자는 아니에요? 다리라 그러더라고요. 다리요? 네. 다리? 좀 의외인데요? 다리. 저는 솔직히 뭘 생각했냐면. 네. 아니에요. 이니셜로? 네, 어딘지 알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쪽을 예상했는데, 네. 다리라고 하고, 오.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통계적인 거겠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환 씨는 어디를? 근데 전 다리, 맞아요. 정말로 다리 네. 보세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놀라웠어요. 야, 이, 뭐, 생물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본다는 얘기는 어떤 건가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딱 처음 보는 데가, 네. 처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부위가 다리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각선미가 있게 네. 이렇게 다리가 예쁘게 네. 이렇게 생긴 분들을 좋아한다는 얘기인가요?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예. 아, 제가 뭐 낸 힐을 결론은 이렇게 신고? 아니지만, 예. 저는 그런 통계 조사를 보고 나서 공감을 했는데, 예. 그만큼, 제가 그 공감을 한 만큼 여성분들이 이제 남자 나의 어깨를 어깨? 본다는 거는 또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그래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깨 깡패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요? 어깨 달력 어깨가 해야 이렇게 되는구나. 넓고 예. 멋있을 때 아. 매력을 느낀다는 건데 지금 이 윤희옥이 본 건 옷을 입은 어깨도 아니고 물이 흘러내리고 물기를 털고 있는 봉긋 솟아오른 들어올 때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온 그러게요. 그런, 예. 그러니까 김가인이라는 인물이 좀 이게 좀 만화스러운 캐릭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화스럽다라고 테리우스? 얘기하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남자인 거지. 똑똑해요. 그러니까 원래 사법고시도 다 패스했는데 연자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통과를 못하는 거고요. 이 공부도 엄청 잘해서 뭐 여기에서는 S대라고 나오지만 뭐 서울대겠죠. 서울대에 막 확 그냥 들어가고 막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몸까지 좋아. 몸도 막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근육돼지 형태의 그런 그런 게 게 아니고 근육돼지 아니에요. 그냥 말랐는데 잔근육, 네, 잔근육. 잔근육이 딱 있어서 필요한 근육은 딱 있고 매력적인 거죠. 이런 인물이 있나요? 뭐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타닥타닥 털 때 물에 알갱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무지개. 네. 그게 지금 읽으면서 느꼈는데 제주소년 2분단 셋째 주 뮤직비디오에 말이죠. 예. 남녀 주인공이 이제 약간 아웅다웅 하다가 여자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에서 수도가에서 물을 푹 뿜어요. 네. 그럼 무지개가 생겨요. 그 뮤직비디오를 찍을 당시에만 해도 유치하게 뭐 저런 걸 집어넣어 했는데 그 약간 물 알갱이에서 오는 그 사랑이 피어나는 그런 게 좀 공통적인 게 있나 봐요. 사랑은 비를 타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 물알갱이가 이제 타액과 뒤섞이느냐,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느냐, 네네네. 아니면 이렇게 머리를 털어서 나오는 거냐, 그건 좀 다르네요. 네, 그게 좀 다르죠. 네. 느낌이 좀 다르다. 네. 어쨌든 이런 김가인에게 윤희옥은 첫눈에 빠져버리죠. 네. 네. 이 첫눈에 반한 게 과연 운명의 장난인지 어떤 운명이 시작될지 알지도 못한 채로 반해버립니다. 김가인이라는 인물, 경환 씨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 60년대 사상적으로 완전히 예. 자신의 사상을 굽힐 뜻이 없는 그렇죠. 그런 청년의 이미지죠. 네. 진보적인 네.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장면도 나오는데 전혀 뭐 굴욕적이지 않고 예. 굴복하지 않는 자세로 잡혀갑니다. 네. 학생 운동을 네. 하다가 수배 중이어서 이 윤희옥의 삼촌이 그 운영을 하고 있던 암자에 오게 되죠. 네.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뭐 시기상으로 다 아시겠지만은 5.16 쿠데타가 있었을 때고 네. 하니까 뭐 군사 정권에 반대했겠죠. 예. 근데
잡혀갔고 몇 년 후에야 다시 만났을 때는 완전히 반병신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예. 기억도 오락가락하고 네. 사람이 폐인이 돼 있죠. 폐인이 돼 있죠. 예. 자살 기도도 하는. 김가인이 그렇게 어딘가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볼 수 없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윤희옥이라는 우리의 주인공 현재 할머니 네. 예, 이분은 이제 김가인의 아이를 예. 낳았죠. 그렇습니다. 그 김가인의 아이 바로 인혜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혜도 이 소설에 또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네. 지금은 나이가 50이에요. 벌써. 네. 왜냐하면 윤희옥의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요. 예, 넘었으니까요. 네. 인혜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딸인데 엄마가 자기를 잘 안 돌봐요. 그리고 아빠, 친아버지는 아니죠. 주호백이 다 키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 김가인은 딸의 존재를 모릅니다. 존재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딸이 있다는 것. 윤희옥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윤희옥은 말하려고 했지만 김가인의 상태가 완전히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조차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하려고 생각했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가족들에게조차도 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아픔을 가진 윤희옥을 유일하게 받아준 사람이 바로 주호백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호백은 자신의 딸이 아닌 당시에 임신 중이었던 윤희옥을 받아들이면서 그 인혜도 자신의 호적으로 넣어서 네. 김인혜가 아니라 주인혜로 키우게 됩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배에도 복대를 두르고 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던 무용과 학생이잖아요. 예. 지금 60년대에 그러다가 결국은 배가 불러오니까 예. 찾아간 곳이 주호백 혼자서 자취하는 자취방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장면에서 이렇게 눈도 이렇게 내리고 하는데 예. 눈이 검은 눈이 내렸다고 표현하고 뭐 이쯤에서였던가 이팝나무 근처에서 복대를 풀었고 예. 아이가 발차기를 하고 배가 너무 아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근데 왜 윤희옥은 음. 주호백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이제 소설에서도 세세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이유들이 내면의 갈등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시대 상황에서 처녀가 임신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고 큰일 날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본인도 알았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주호백이라는 코흘리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쫓아다니던 그 남학생이 혼자 자취하고 있는 공간이 있었고 언제든지 나한테 와. 내가 누나를 받아줄게. 라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부른 배를 이제 이렇게 감싸 안고 주호백의 자취방으로 향했던 거죠. 예. 윤희옥은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이기적인 여자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여자예요. 그렇죠.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아니 정말로 그런 네, 게 그러죠. 네. 이 아이를 가진 입장에서 주호백을 찾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주호백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호백이 자신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걸 갈구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주호백이 싫은 거예요. 왜? 못생겼거든.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호백의 얼굴이 검다고, 얼굴도 검고, 막 코 올리게 막, 코 이렇게 소매로 닦고, 그 어렸을 때 모습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고, 어른이 됐는데도, 김가인은 얼굴이 되게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는데, 주호백은 거기 옆에 이렇게 갖다 대놓으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백에 대한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네. 뭐 냉정하게 말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는 누가 나를 가장 좋아해 줄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역시 주호백. 주호백은 나를 받아주겠지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이제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필연적으로. 예. 그러니까 주호백의 마음이 어떨지는 사실 윤희옥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헌신적일 줄이야. 낡은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듯이 깜빡깜빡하던 어떤 얼굴이 반짝 떠오른 게 그 순간이었구나. 누나의 종이 돼도 난 좋아요. 얼마든 부려먹어주세요. 언젠가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 내 아빠. 주호백이 생각난 건 오로지 절박했기 때문이었어. 그의 대학이 멀지 않는 곳이었어. 근처를 지나던 중 야트막한 언덕배기 함석 지붕들을 가리키며 저기 저 집에 내가 새들어 있어요 했던 게 생각났던 거야. 도시로 열린 수많은 길 중에서 나를 속이지 않을 유일한 길 하나가 빼꼼히 내 앞에 열리는 느낌이 들었지. 내가 어떤 죄를 짊어지고 가도 받아들여줄 유일한 사람이 그라고 믿었으니까. 이팝나무 밑에 부서져가는 평상이 하나 놓여 있었어. 그 평상의 귀퉁이에 돌아앉아서 배를 감고 있는 복대를 풀었단다. 네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배가 찢어지는 듯 아팠거든. 복대를 풀자마자 내가 쑥 백가죽을 밀어내면서 너의 방을 넓히는 게 선연히 느껴지더라. 바로 그때였어.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았는데 놀랍게도 그가 내 곁에 서 있지 않겠니? 갈 데가 없어. 내가 말했어. 눈물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해 앞에 선 그의 모습이 흐릿해졌고 잘 왔어요 누나. 그가 대답하더라. 그는 단번에 모든 상황을 알아차렸던 거야. 애는 내가 키울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나는 안 믿어요. 아주 싹싹하고 해맑은 표정이었단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을 거야. 돌이켜보면 그것은 겨우 24에 불과한 한 청년의 앞날에 검은 휘장을 덮는 말이었거든. 아니다. 그걸 알았더라도 그는 기꺼이 그렇게 말하고 그 길을 따라갔을 사람이야. 나에게 찾아와 주어 고마워요 누나. 당신을 찾아오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만 갈 데가 없었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생각하면 그 사람 말 놀랍지 않니? 지금의 내게 그 말은 이렇게 들린다. 단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맞서 내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지, 상처에 맞서 내가 얼마나 관용할 수 있는지, 그로써 어떤 법열을 얻어내는지 증명해 보이려고 사랑을 하는 거지요. 네, 지금 경환 씨가 읽어주신 부분은 딸 인혜에게 아버지 주호백과의 일화를 설명해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딸인 너는 이때 인혜를 가리킵니다. 예. 딸인 인혜와 엄마인 윤희옥 할머니죠. 두 사람은 계속해서 기억들을 쫓아서 그리고 행방불명됐다고 여기고 있는 인혜에게는 아버지, 윤희옥에게는 남편인 주호백을 쫓아가면서 숙소에서 잘 때 한 번씩 이렇게 옛 기억들에 대해서 딸 인혜에게 쭉 늘어놓는데 굉장히 사무치는 사연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주호백의 사랑에 대해서 윤희옥이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하잖아요. 지금의 내게 그 말은 이렇게 들린다.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맞서서 내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관용할 수 있는가를 보려고, 증명하려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경환 씨는 동의하세요? 24살의 청년이 자신의 인생에 이 임신해서 온 여자를 받아들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먼 훗날 인생을 알았더라면 그걸 다 알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렇죠. 그때 했던 말이. 그러니까 마치 내포한 것처럼 보이는 게 지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런데 하지만 24살의 청년이고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던 누나, 코일리게 시절부터 쫓아다녔던 여신. 여신이죠. 여신 윤희옥.
그 윤희옥을 바라보는 주호백의 마음과 주호백이라는 캐릭터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이 겹쳐서 이 60년대에 예. 일종의 젊은 혈기로 받아들이는 건데. 젊은 혈기? 그렇죠. 젊은 혈기로 네. 사랑이면 다 된다는 이 마음가짐으로 이 여자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지를 나에게 테스트하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담아서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세월이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그러게요. 네. 저는 지금 이 윤희옥의 회상은요. 지극히 그녀만의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호백이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고는 네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주호백이 이제 받아들이면 예. 이제 그녀는 나의 여자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될 것이라는 약간의 너무 세속적인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소박한데 그 다음에는 몇십 년이 지나도 네. 김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혼 생활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런 내면의 고백들이 그 일기장에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합리적이네요. 다락방에 모아놓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옥의 관점은 왜 제가 또 편협하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이 사랑이 결국 내가 얼마나 관용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법열을 얻어내려는지 증명해 보이려고 사랑을 한다.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이런 거잖아. 그러면 그것이 주호백의 어떤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증명 따위는 주호백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엔 경환 씨의 말씀대로 몰랐던 거죠. 뭐 그렇죠. 자기도 어떻게 될지 알았겠어요. 다만 가련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워낙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보면 주호백이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서술이 있잖아요. 네. 예. 정말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의 일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또 윤희옥을 사랑하는 마음과 맞물려서. 그렇죠. 이게 이 상황과 성격이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통. 이게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거구나. 하고 그냥 쑥 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게 훗날 자신이 치매에 걸려서 어떻게 쏟아낼지도 모른 채로 예, 자기 마음에 남는 스크래치는 외면하고 그렇죠. 예,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것과 그것을 내 안에서 녹인다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수긍은 하지만 네. 그래 내가 이렇게 하겠어라고 의무로서 그것을 해나가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도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던 거죠. 이런 얽히고 설키는 상황들 그리고 의도치 않게 풀려나가는 과거에 네. 이미 저질러진 일들을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그 어떤 한순간의 판단이나 예. 요 선택에 의해서 예. 좌우될 수 있는가도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주호백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고모에게 솔직히 말했더라면 에이 나쁜 년아 그러면서 막 혼나고 나쁜 년까지라고 했겠어요. 그냥 그냥 그렇구나. 네, 그 시대에는 이제 처녀가 임신은 너 어디서 임신했니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어쨌든 주호백을 선택하고 네. 주호백은 또 받아들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예. 근데 지금 이제 인혜에게 그 과거의 상황들 그 단편적인 선택이지만 지금의 결과를 낳은 이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호백이 배가 불러서 찾아온 희옥이 누나를 네, 안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네. 두 사람은 부부 같지 않은 부부로서 네, 여생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인이 된 주호백이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기억이 이렇게 착종됩니다. 네, 오락가락하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상냥하던 주호백이 윤희옥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욕해요. 네.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장면 중에 하나.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나오는 이런 폭언이나 이상한 말들이 그냥 환상이 아니라 켜켜이 쌓여있던. 그렇죠. 주호백에게 계속해서 응어리 져있던 감정의 한 부분이라는 게 네.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내 너는 요즘 어디 사니? 그가 사다리 위에 서서 갑자기 물은 것은 내가 큰 병에 솔잎을 쟁이고 설탕을 쏟아 부을 때였다. 참 아빠도 나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 잭슨시요. 이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쁜 것. 살찬 목소리가 그에게서 솟아나왔다. 그제야 이내와 내가 사다리 위에 그를 돌아다 보았다. 햇빛을 역광으로 받은 그의 표정에 깊은 그늘이 드리어 있었다. 시집간 애가 신랑을 두고 도망쳐 오다니 그 무슨 해괴한 짓이냐. 그의 다음 말이었다. 노래를 흥얼거리던 조금 전과 너무도 다른 목소리였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망친 거라니요, 아빠. 휴가 받아서 엄마 아빠 보려고 잠시 들어온 건데요. 이내가 엉거주춤 일어섰다. 거짓말. 그의 어조가 더욱 단단해졌다. 너 딴 놈을 만나러 온 게야. 내가 모를 줄 아냐?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어디 사냐, 그 놈. 그의 눈에서 섬광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발작이 찾아온 게 확실했다. 그런 놈은 당장 이렇게 목을 비틀어야 한다. 그가 소나무 가지 하나를 힘껏 비틀었다. 힘을 주느라 이마에 핏줄이 툭 붉어져 나와 있었다. 꽤 굵은 가지라서 소나무 가지는 금방 꺾이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분노를 더욱 끌어올린 것 같았다. 도끼가 오른 표정으로 그가 소나무 가지를 더욱 앙세게 비튼 것과 사다리가 기우뚱하다 쓰러진 건 거의 동시였다. 이내가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철쭉더미 속에 얼굴을 받고 쓰러진 다음이었다. 철쭉가지에 찔렸는지 눈두덩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나왔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 아빠는 왜 갑자기 내게 그놈이 누구냐고 소리 지르셨을까? 이내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보았다. 이내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심장 어디를 면도날이 긋고 가는 듯 아팠다. 그가 한 말은 기실 나에게 한 말이었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때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은 그였으나 그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가 소나무 가지처럼 비틀고 싶었던 그 놈은 바로 김가인이었다. 자, 지금 주호백의 상태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락가락합니다. 다행히 좀 뭐 발작 상태가 그렇게 잦지는 않기 때문에 이 오랜만에 미국에 살고 있던 딸이 찾아와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차를 만들려고 네. 예, 뭐 열매도 따고 뭐 잎사귀 따고 이렇게 있었는데 주호백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따고 있었던 거고 네. 엄마랑 딸이 받아서 뭐 절이고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돌변하더니 너 어디 사니? 너 왜 왔니? 너 누구 딴 놈 만나러 왔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다르게 투사된 거죠. 뭐였냐면 예전에 윤희옥이 아픈 이내를 놔두고 김가인에게 갔거든요. 갔어요. 네. 간 것뿐만 아니라 가서 2달 동안 안 왔습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내가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려서 한창 좀 심각한 상태였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겁니다. 뭐 옆에 아이가 이제 나을 때까지 지켜보고 치료하는 뭐 과정을 또 세세하게 챙기고 해야 하는데 김가인이 지금 고문을 받고 와서 자살 시도도 하고 네.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네. 바로 자신의 딸을 버리고 김가인 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이내가 3살 때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뭐 아이 낳고 함께 주호백과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뭐 2, 3년, 3년쯤 흘렀을 때겠죠.
그동안 전혀 김가인의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들은 거예요. 네.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김가인이 잡혀갔는데 그 이후의 소식은 네.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치 않는 생활을 하는 동안 예. 아이도 키우고 하는 동안 마음이 온통 김가인에게로 향해 있었다는 게 반증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호백은 사실 허수아비였던 거죠. 이 운명의 장난 같은 치정극.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윤희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연인에 대한 사랑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모성의 절대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모성은 이건 뭐 어디에도 갖다 댈 수 없는 숭고한 것이고 뭐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모성이 없는 사람은 마치 좀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듯한. 아니 엄마인데 당연히 자식을 아끼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오잖아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성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뭐 부인하진 않습니다만 모성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다르죠. 그러니까 모성이 매우 큰 사람도 있을 테고요. 분명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생각보다 깊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 아이를 낳아서 너무 사랑스럽긴 한데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내가 이기적이게도 하고 있네. 이런 나를 바라보며 일종의 마음 한켠에 좀 무거운 네.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들을 그렇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모성을 압도하는 사랑이 있다는 걸 저는 이 윤희옥의 행동을 보면서 네. 좀 알게 됐습니다. 네. 물론 비난할 수 있죠. 자기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그냥 놔두고 갈 수 있어? 네.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혼자서 간병을 한 게 아니라 주호백이라는 헌신적인 남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한테 일임하고 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서 낭만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장면에서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김가인에게로 달려간다. 그 포인트가 이 얼마나 절절한 또 사랑인가 하는 부분도 느껴지더라고요. 그 위도였나요? 위도라는 네네. 섬에 또 섬에 가잖아요. 예. 김가인 찾아갔더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정신도 오락가락 자기를 알아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절절한 사연들이 좀 저를 마음 아프게 했고 네. 책 속으로 좀 빨려들게 했던 것 같아요. 윤희옥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순정파예요. 또 이런 순정파가 없습니다. 김가인이라는 자신의 첫사랑이죠. 아버지를 제외하면 첫사랑입니다. 네. 네. 아버지를 또 좋아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아버지도 자기 어렸을 때 북한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냥 기억 속에 아련한 존재로 남아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의 평생의 어떤 그 한으로서 남아있고 또 김가인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절대적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들은 자꾸만 자기 곁을 떠나버리죠. 떠나버린다는 것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슬픔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녀의 순정을 응원합니다. 네.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래. 뭐 제가 주호백이었다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 독자로서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싶어요. 그런데 주호백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내주긴 했지만 그리고 그녀가 2달 뒤에 돌아왔을 때 이내야 엄마 왔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네. 받아주었지만 실제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놈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다. 네. 그러니까 잠시 공기가 차가워요. 딱 오자마자 눈이 딱 마주쳤을 때는 예. 잠시 정막이 흘렀지만 다시금 주호백은 마음을 감추고 엄마 왔다. 그런 이 주호백이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그렇게 헌신적인 남자였던 게 예. 아니라는 게 계속해서 밝혀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치매라고는 하지만 예. 마음속에 쌓아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이게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억압된 것은 반드시 회귀한다라는 그런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무엇인가 억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은 반드시 발현된다는 거예요. 뭐 신경증의 형태로든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주호백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가 치매에 걸린 것도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자신을 억눌러 왔던 그 힘의 반작용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뭐 의학적인 제가 뭐 소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 뭐 문학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장치는. 그렇죠. 자, 저희가 내용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 소설의 첫 장면에서는 주호백이 이미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런 주호백을 깨끗하게 예, 이 단장을 해서 윤희옥은 집 앞마당 매화나무 밑에 그를 매장합니다. 매장하죠. 아무도 모르게요. 그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실종되었어요. 라고요. 네. 이 상황을 독자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설 아주 후반부에 나오죠. 사체 유기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사체를 유기한 거라고요. 네. 그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경찰이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사망을 완전히 한 상태에서 그 시체를 뭐 꼭 무슨 산이 아니라 마땅히 매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망 시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화나무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데요. 예. 주호백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매화나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알러지인가요? 네. 뭐 심한 알러지가 있죠. 심한 알러지가 있어서 매화나무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네. 사랑하지만 가까이 갈 수 없다. 뭔가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거 역시 윤희옥과 또 주호백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렇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니 그 소식이 당연히 딸인 이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내는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요. 네.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네, 귀국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인 윤희옥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네. 예. 근데 어머니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차분해요. 그래 찾아보자. 그런 느낌이에요. 아버지가 갈 만한데 엄마 아는 데 없어? 이러니까 글쎄다 이러니까 그럼 아버지 고향에도 좀 가보고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 갈 만한데 어떻게든 가보자 이렇게 해서 어머니랑 찾아 나서는 네. 거죠. 계속해서 그 기억을 되짚고 또 의미 있는 장소들에도 가고 그 장소에 가서 이내에게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도 다 들려주곤 하는데 네. 이 주인공 윤희옥 할머니의 정신도 예.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우선 이 남편을 매장할 때의 윤희옥도 파킨슨 씨 병을 네. 앓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자신은 자꾸 감추려고 하지만 자기가 어떤 착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내랑 이렇게 남편을 찾아다니면서도 자기가 매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다닐 때도 있고 매장을 했었나? 그렇죠. 지금 찾는 중이지. 잠깐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찾는 거죠. 기억의 왜곡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윤희옥의 예. 그러니까 기억에서도. 치매 간병인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알고 있고 자신도 치매라는 거를 부정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소설이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서술이 됩니다. 이때의 나는 주인공인 윤희옥이고요. 근데 보면 이 서술들이 좀 대체로 뭐 일관성이 있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좀 모순되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단편적인 그 서술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서술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기억의 편린들이 조각조각 박혀 있는 것처럼 이것을 서술했다가 다른 것들의 기억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좀 뒤죽박죽 섞여 있죠. 그것이 이 소설의 플롯에서 보면 현재, 과거, 다시 과거, 현재 막 이렇게 막 맞물리면서 그렇죠. 좀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여줍니다. 네. 저는 그런 것이 지금 윤희옥의 기억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런 장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게 그 김영하 작가님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네. 소설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살인자가 그 연쇄 살인범이 치매를 알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내 기억이 맞나? 이러면서 그 서술 방식을 굉장히 이 당신이란 작품과 비슷하게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억 자체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 기억 그 서술하는 분량도 짧습니다. 단편적으로 진술이 되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런 걸 보면 또 박범신 작가님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30몇 년밖에 안 살았지만 지금까지 산 기억도 이렇게 뒤죽박죽인데 70년 이상 살면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꼭 치매를 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근데 치매를 걸린 사람만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까?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일기장에 뭔가 있었던 일들을 쓸 때 뒤죽박죽합니다. 지금 제가 친구랑 그 상봉군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 그 선생님 기억나니? 딱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거든요. 네. 저희가 고등학교는 다르다는 말이죠. 예.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이야.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기억이 진짜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맞을까? 항상 좀 의심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왜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다 회의했는지 그러고 나서 결국 도달한 결론이 그거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그 코기토 에그로 숨이라는 그 명제 왜 하나밖에 남길 수 없었는지 예, 뭐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내가 맞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허위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장자군요, 장자. 나비 아닌가? 네. 이렇게 그 주인애와 그 윤희옥이 함께 여행을 다니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뭘 떠올렸냐면 김호연 작가님 모셨을 때 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기는 이 연적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사실은 강병균과 고민중이 두 사람이 함께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여자 한 명이 더 포함된 세 사람이 다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그런 로드 어떤 무비의 네. 예,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요. 보면 이번에도 그렇네요. 이게 기묘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그 상황에서는 그 윤희옥과 또 김가인과 주호백이 함께 지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낙이람이라는 암자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것인데요. 그때도 젊은 시절에 어떤 행복함이 있었죠, 분명히. 물론 김가인과 주호백은 연적이었습니다만 주호백과 김가인은 또 사이가 매우 좋았어요. 서로 사상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김가인을 굉장히 따르는 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선 이 주호백의 흔적을 찾아서 김가인의 역할을 저는 주인애가 어쩌면 대신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애는 김가인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가인의 어떤 그 느낌이 이내에게 남아있고 그리고 이 늙은 윤희옥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말하자면 이루지 못했던 이 젊은 시절의 어떤 그 세 사람이 함께 있었던 지점들이 뒤에 새롭게 다르게 좀 변주되어서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애틋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살아생전에는 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매우 짧았던 사람들이 뒷시간에 그것을 뭔가 이루려고 할 때 반드시 또 어떤 사람은 부재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토록 미워하고 좀 이렇게 내팽개쳤던 주호백을 이 윤희옥이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면서 또 그를 추억하고 있구나. 그런 게 좀 아팠던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 당신이라는 제목은 참 중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의 당신은 누굴 가리키는지가 사실 좀 애매모호합니다. 주호백일까? 김가인일까? 주호백의 한 표. 전 김가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좀 그러니까 왜 대명사로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주호백이나 김가인이 아니라 왜 당신일 수밖에 없었는지가 그래서 좀 복합적인 의미로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쩌면 이때의 당신은 주호백에게 있어서는 윤희옥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들어요. 윤희옥인 거죠. 그렇죠. 네. 주호백에게 있어서는 당신 한 사람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신이라는 제목을 그냥 마주했을 때는 별로 마음이 아프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사연을 알고 나서 당신이라는 두 글자는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제목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쓴 일기는 이렇다. 여기 내 관 속 같아요, 당신. 너무 추억이 많은 집인데 당신 언제든 여기 올라오면 창 너머 좀 봐요. 오래오래. 여기에서 보는 풍경은 봄이 제일이죠. 봄이면 저 숲 어디에 내가 와 있는 줄 아시오. 아니, 당신 가슴 속을 좀 들여다보구려. 평생에 걸쳐 거기. 당신 가슴 속에 내가 집 하나를 지었소. 고대 광실로다가. 죽은 다음에도 들어가 살 집. 당신 가슴 속인데 당신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지어서 미안해요. 미웠던 적은 있었지만 당신과 헤어지고 싶었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소. 그런 점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아무것도 후회하지 말아요. 후회하면 당신 가슴 속에 지은 내 집이 무거워질 거요. 아이고, 그 집이 무거워지면 당신 무슨 수로 걷고 춤출 수 있겠소. 당신은 춤출 때 가장 아름다운데. 가슴이 마구 무너진다. 당신이란 말이 왜 이리 슬플까. 함께 견뎌온 삶의 물집들이 세월과 함께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눈물겨운 낱말이다. 그늘과 양지, 한숨과 정염, 미움과 감미가 덮개로 얹혀 곰삭으면 그렇다. 그것이 당신일 것이다. 나는 오래오래 손바닥만한 창을 통해 그가 말한 대로 바깥 풍경을 내다본다. 내 나이 78. 내년 봄에도 여기에서 풍경을 내다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 어서 내게 돌아와요. 나도 당신의 가슴 속에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살 집을 짓고 싶어. 이 당신이 이렇게 문장에 문장을 더하니까 이렇게 아픈 말이 되는군요. 가슴이 마구 무너진다. 당신이란 말이 왜 이리 슬플까. 예. 그러니까 주호백이라는 인물은 3살 연하의 남편으로서 결혼 생활하면서도 당신이란 말을 잘 안 쓴 거예요. 누나였던 윤희옥을 모시고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렇게 일기장에는 당신이라고 젊었을 때 아까도 쭉 말했듯이 윤희옥을 짝사랑했던 3살 연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윤희옥이 지금 이렇게 일기를 보면서는 당신이라는 말이 윤희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해줬던 거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겹치는 거죠. 정말 자신을 당신이라고 떳떳하게 부를 수 있는 남편으로 좀 모셨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고 전혀 그러지 못했고 그렇죠. 자기 그러니까 멋대로 살았던 시절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누나라는 호칭과 당신이라는 호칭은 좀 위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누나라고 부를 때는 좀 내가 동생이고 누나한테 좀 기댄다. 그리고 누나를 좀 이렇게 받들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신이라는 건 동등한 호칭이죠. 나와 당신이라는 너라고 부를게. 그렇죠. 그거예요. 왜 누나가 아니라 너라고 해야 우리가 동등해지는가. 네. 뭐 연애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등해줘야죠. 네. 결국 그 너가 여기에서는 당신인 거고요. 거죠. 예. 이승기가 남자로 느끼도록 그 초반에 윤희옥이
주호백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이기도 해요. 네. 지나치게 자신을 떠받들어 주니까 네. 좀 내가 잘못했으면 몰아붙이기도 하고 좀 강하게 나올 때는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막 윤희옥이 잘못했는데 주호백이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아기를 낳았을 때, 막 태어났을 때 아기를 안고 여기 좀 봐요, 딸이에요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윤희옥은 싫은 거죠. 다 자기 잘못인데 이런 머저리 막 저리 치워 뭐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2달 동안 집을 나가 있다가 들어왔을 때도 이내야 저기 봐라 엄마 왔네 이렇게 반응하는 남편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네. 나를 혼내야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가에 대한 애증 같은 게 막 생기고 자기 잘못도 또 더 들춰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게 윤희옥에게 있어서는 양심의 가책처럼 느껴졌던 거죠. 네. 네. 그런데 마지막엔 당신입니다. 네. 네. 한숨과 정염, 미움과 감미가 덮개로 얹혀 곰삭으면 그렇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와닿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당신을 읽으면서요, 경환 씨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설에 대해서 정말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전 이런 좀 의심을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세월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머리로 이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소설은 보편적인 지점을 분명히 다루지만 저희가 70이 넘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말년을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직 뭐 한 40년 남았는걸?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감정의 어떤 한복판에 아직 서 있잖아요. 네. 그런 지점에서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 소설에 대해서 정말 단편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걱정은 필연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우는 입장인 거죠. 세월을 이미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젊은 날을 회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서사에 이 소설이 저희한테 더 가르쳐주는 지점들이 많이 있고 특히 젊은 날을 회상하는 씬에 들어갔을 때는 더 재밌게 읽기도 하고 그게 지금 가까우니까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니까요. 네. 청춘의 어떤 그 치정극이 막 벌어질 때 네. 네,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는 윤희옥, 주호백, 김가인이라는 이 세 사람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 소설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른 등장인물들도 있고 주호백과 일당을 이루어서 네. 같이 윤희옥을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있습니다. 네, 뭐 허용구, 이철성 같은 인물들과 얽히는 지점들도 이 소설에서 또 저희가 다뤄볼 만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는 주로 당신은 눈물겹다라는 테마로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네. 색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 서점입니다. 네, 경환 씨, 저희 오늘 박범신 작가님의 당신 네. 읽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로서는 예. 박범신 작가님의 많은 팬분들은 여기도 두 분 계신데 예. 예, 많은 작품들을 읽어보셨다고 했지만 저는 첫 작품이었는데 네. 놀랬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세월을 거슬러 이리저리 기억 속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언급은 못했지만 한국 현대사도 막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최근에 서거하셨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뭐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민정부 얘기가 나오죠. 문민정부 얘기 나오고 전두환, 박정희, 노태우 얘기 다 나옵니다. 단편적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 소설 안에 이렇게 녹아져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책을 읽으면서도 배우는 부분도 많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의 의미를 좀 재정의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사랑이라는 건 저도 낭만적인 좀 사람이잖아요. 네. 막 강요하는 건가? 어쨌든 사랑이라는 건 흔히 열정적인 사랑만을 떠올립니다. 저도 그랬고요.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딱 첫눈에 만나서 불꽃처럼 확 타오르고 젊은 시절의 그런 아름답게 뭐 비극적이지만 산화해 버리는 그런 찬란한 사랑만을 사랑처럼 저는 좀 이미지화해서 갖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은근하고 또 질척질척한 끝까지 유지해가는 사랑도 있다라는 것을 네. 저는 이 당신을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뭐 그게 주오백과 윤희옥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처음에는 주오백만 윤희옥을 사랑하지만 인생의 말년에서는 또 윤희옥이 주오백을 사랑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마치 사랑도 야구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9회 말 투아웃까지. 9회 말 투아웃 뭐 경기 끝나봐야 아는 거니까요. 결국 김가인이 분명 윤희옥에게 커다란 마음의 어떤 사람으로서 남아있지만 이 마지막 장면 제가 뭐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오백 당신의 끈기 이겼다. 이렇게 좀 저로서는 네. 주오백의 어떤 그 지속성에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 그래서 뭐 주오백이 뭐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네. 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그렇죠. 사랑의 충실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되게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충실성을 끝까지 지속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주오백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것 같아서요. 네. 저는 좀 그 점을 제 삶으로 끌어들이고 싶더라고요. 숭고한 사랑이었다라고만 말하기에는 또 숨겨진 마음속의 응어리들 속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면들이 있었지만 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끈기를 또 볼 수 있는 주오백의 사랑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낭만서점 41회 당신은 눈물겹다 라는 제목을 붙여서 박범신 작가의 당신이라는 작품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42회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